서울이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1위. 이걸 딱 보면 와,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구나 하는 말이 그냥 뼛속까지 와닿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순위 하나가 정말 서울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 헤드라인에 출처인 영국의 타임아웃 설문조사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조사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조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월세나 집값 아니면 마트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오직 외식, 문화생활, 유흥처럼요. 밖에서 활동할 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비용, 그러니까 딱 놀 때 드는 돈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는 사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비싸다는 게 우리한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한번 그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단순히 순위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소득, 식비, 주거비, 그리고 행복도까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을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타임아웃 설문조사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저도 정말 놀랐는데 서울 거주자 중에서 외식비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단 30%라고요? 그리고 밤에 뭐 공연 보거나 하는 문화생활 비용이 부담 없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21%에 불과했죠. 술값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1%고요. 그렇죠. 이걸 바꿔 말하면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밖에서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술 한잔하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비용 때문에 억눌리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현실인 게 저도 얼마 전에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칼국수 한 그릇에 9,500원인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10,000원이 거의 기본이 됐죠. 네, 이제 뭐 서민 음식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자료를 보니까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700원으로 1년 새 5.7%나 올랐고요. 와, 칼국수는 이제 서우에선 평균 1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밖에서 돈 쓰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생생한 체감이 바로 타임아웃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조사의 한계, 그리고 다른 시각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해요. 한계라면요? 타임아웃 조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주관적인 체감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함께 보내주신 다른 기관들의 객관적인 생활비 조사를 보면 서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외국인 주재원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조사하는 머서 컨설팅 순위에서는 서울이 32위입니다. 네, 32위요? 아니, 1위랑 32위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경쟁력 연구소는 일반 시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5위 안에도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요. 순위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평가 기준의 차이, 그중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런던을 한번 생각해보죠. 펍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비쌀 수 있어요. 네, 비싸죠. 하지만 대형 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명소를 전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페스티벌도 많고요. 근데 서울은 어떤가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전시, 공연, 박물관이 다 민간에서 운영되잖아요. 아, 맞아요. 거의 다 돈 내고 들어가야죠. 네, 거의 모든 곳에서 만만치 않은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내야 제대로 놀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밖에서 즐기는 활동 대부분이 유료니까 체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만족도나 비용 체감도에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주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가 예전보다 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소득 측면만 보면 꽤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아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 자체는 분명 늘었으니까요. 네, 저도 그 블로그 자료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1인당 GDP는 한국이 약 3,200달러나 높고 이 적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요. 평균 연봉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일본보다 약 1.2배에서 1.3배 높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숫자만 보면 우리가 훨씬 여유롭게 살아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현실에서의 체감은 정반대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명목소득,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우리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실질 구매력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질 구매력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사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월급으로 사과를 100개 살 수 있었다고 해보죠. 네. 올해 월급이 10% 올랐는데 사과 가격이 20% 올라버렸어요. 그럼 오른 월급으로 사과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92개 정도밖에 못 사겠네요. 맞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커졌는데 정작 내 손에 쥘 수 있는 건 줄어든 셈이죠. 이게 바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 실질 구매력은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시니 확 와닿네요. 통장은 두둑해졌는데 살 수 있는 사과는 줄어드는 마법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그럼 돈은 더 버는데 쓸 수 있는 건 더 적다는 의미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우리 소득을 갉아먹는 주범이 대체 누굽니까? 바로 OECD 최고 수준인 식료품 물가입니다. 아, 역시 먹는 문제군요. 네, 이게 우리 가게에 정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료품 물가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무려 47%나 높아요. 47%요? 네, 스위스에 이어서 사실상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미국이 94, 영국이 89인 걸 감안하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죠. 와, OECD 평균보다 거의 1.5배나 비싸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신박한데요? 해외여행 가서 마트만 가봐도 바로 체감되긴 했지만 수치로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건가요? 우리나라 식료품은. 두 가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OECD 최하위권인 식량자급률이에요. 아, 자급률 문제. 네, 찾아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밀이나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자급률이 평균 19%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는 거죠. 이러니 해외 곡물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뛰면 국내 식료품 가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악명 높은 복잡한 유통 구조입니다. 유통구조요? 네, 농산물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49.2%가 유통비용입니다. 산지에서 1,000원짜리 양파가 우리 식탁에 올 때는 4,000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와, 4배가 되네요. 양파값의 76%, 사과의 62%가 유통비라는 거죠. 생산자도 손해보고 소비자도 손해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결국 소득의 늘어난 효과를 이 비싼 장바구니 물가가 다 깎아먹고 있는 셈이군요. 밥상 차리는 비용 때문에 월급 오른 게 티도 안 나는 상황이라니. 근데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또 남아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거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는 곳의 문제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도이체방크의 세계 물가 지도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 정말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서울 도심 아파트 매입 가격이 세계 4위, 4위죠. 평당 1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비쌉니다. 더 신박한 건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이게 세계 14위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그냥 은행빚 갚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이 높은 주거비 부담은 또 다른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바로 공공요금 인상이죠. 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 마지막 보루 같았던 대중교통 요금마저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얼마나 올랐나요? 자료를 보니 이것도 심상치 않던데요? 지난 20년간 서울 지하철 요금이 무려 94%나 올랐습니다. 94%요? 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속도입니다. 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률보다 교통비 인상률이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월급은 거북이처럼 오르는데 교통비는 토끼처럼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하철 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이것도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막대한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시설은 점점 낡아서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여기에 연간 약 4천억 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 정책의 문제인데 그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그 부담이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총체적인 문제네요. 비싼 밥값에, 비싼 집값에, 오르는 교통비까지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동저에게 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할인도 지원하고요. 네,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최근에는 모두의 카드 같은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런 단기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죠. 보내주신 기사처럼 오뚜기 같은 대표적인 식품업계도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격을 올렸고요. 그렇죠. 카레, 케첩 같은 대표 제품들이요? 네.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믿지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단기적 대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의 조각들을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문제점들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살기 팍팍하게 느껴지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도 머릿속에 복잡했는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외식이나 문화생활처럼 일상에서 직접 느끼는 체감 물가.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둘째, 통장에 찍히는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살인적인 식료품 물가 때문에 실질 구매력은 정체되어 있고요. 셋째, 런던이나 뉴욕보다 비싼 주거 비용과 그로 인한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넷째, 적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공요금은 계속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낮은 식량 자급률처럼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자료, OECD 최하위권인 낮은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네요. 어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연결돼서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인 함정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체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이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보내주신 이 자료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서울 물가가 비싸다는 한 문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그 소득으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방금 찾아낸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월급은 분명 더 많이 받게 됐는데 막상 외식 한번 하거나 마트에서 장 한번 보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체감상으로는 지갑이 오히려 더 가벼워진 것 같은 현실, 바로 이게 오늘 자료들이 말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식량 안보의 취약성, 또 공공인프라의 부채 문제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들은 평상시에는 그저 우리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또 다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충격이 닥친다면 과연 한국의 가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 이 고비용 고부채 구조는 단지 팍팍한 일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가오고 있는 더 큰 경제 위기의 전조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